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부천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박 회장의 저택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빛은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눈부신 광택을 냈지만 그 공간에 앉아있는 네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그 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어둡고 무거웠다. 박민서는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을 참아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없었다. 아버지. 박진환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굳어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어머니 나선희 여사의 얼굴에는 실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 김지우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면바지에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이 저택의 호화로운 가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떨어진 이물질 같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고요한 눈빛으로 박 회장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 회장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찻잔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지훈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한다고 했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였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부드럽게 한 번 더 쥐어주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직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꾸밈없이 솔직했지만 그 솔직함이 박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닥치는 대로 내 딸. 박민서의 남자친구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세상이 들으면 웃을 일이군. 박 회장의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민서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이 아비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게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자를 남자라고 데려와. 나선희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세했다. 민서야, 제발 정신 좀 차리렴.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니? 태양그룹의 강태민 상무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이런 사람이라니. 엄마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불릴 사람이 아니에요. 지훈 씨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남자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딸의 반항적인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실하고 따뜻해 그딴 감정 노름이 밥을 먹여주더냐. 이 세상은 돈과 권력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다. 넌 이 저택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돈 걱정 없이 살아왔기에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게다. 당장 저 남자와 헤어지고 태민이에게 연락하거라. 싫어요. 민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곁에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 그를 감싸고 있었다. 저는 절대 지훈 씨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정략 결혼일 뿐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어요. 뭐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서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지훈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민서의 앞을 막아서며 박 회장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분노에 휩싸인 박 회장조차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은 힘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박 회장은 자신의 손목이 강철 같은 힘에 붙들린 것 같다고 느꼈다. 지훈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을 담아 말했다. 회장님, 따님에게 손을 대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처럼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박 회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위압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빼내며 소리쳤다. 내 이놈,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해. 그의 외침은 지훈이 아니라 민서를 향한 것이었다. 박민서, 잘 들어라. 오늘 네가 저자의 손을 잡고 이 집을 나간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박씨 가문과도 우리 회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단 한 푼의 유산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선택해라. 저 거렁뱅이냐? 아니면 내 가족과 네가 누려온 모든 것이냐?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나선희 여사는 이제는 정말로 기절할 것처럼 소파에 쓰러져 헐떡였다. 선택은 명확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아니면 초라한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가난한 사랑.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걸린 갈림길이었다. 박 회장은 딸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생길을 택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민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굳건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이끌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저택의 눈부신 불빛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거실에 남은 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강 상무인가, 우리 민서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게. 그 아이는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니까. 저택 밖으로 나온 민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화려한 조명이 사라진 밤거리는 차갑고 어두웠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이 등 뒤에서 사라져 버렸다. 후회는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든든했다. 민서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단순히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그녀의 가족이 오늘 내린 결정이 얼마나 뼈아픈 후회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박 회장의 저택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이 정착한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 대신 가파르고 좁은 계단이 그들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끌었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 민서가 쓰던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곳이었지만 낡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정겨웠다. 민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밥을 짓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다. 자동 식기세척기 대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설거지를 했고 매일 아침 시장의 소음과 고소한 반찬 냄새에 잠에서 깼다. 처음 며칠간은 서툰 살림 솜씨에 밥을 태우거나 빨래에 얼룩을 남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는 이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훈과 함께 재래시장을 돌며 저녁거리를 고르고 서툰 솜씨로 만든 음식을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약 먹어줄 때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파티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민서를 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일을 나갔고 저녁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늘 거칠었고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민서를 향한 미소만은 단 한순간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민서가 만든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고 그녀의 하루 일과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민서가 잠든 깊은 밤, 지훈의 모습은 낮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옥탑방 한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주식, 시세와 기업 분석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아닌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누군가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자정이 넘은 시각이면 동네 어귀의 어두운 골목의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후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지훈은 민서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옥탑방을 빠져나와 그와 접선했다. 그 남자는 지훈의 수석비서인 최민준 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지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양그룹과 박진환 회장 사이에 내부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강태민 상무 쪽은 어떻습니까? 자금 세탁에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실려 있었다. 최 실장은 긴장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모두 추적 완료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증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강태민이나 박 회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계획이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도록 내버려 두시오. 박 회장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 강태민은 분명 무리수를 둘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립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한 뒤 다시 옥탑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다시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문을 열고 잠든 민서의 곁에 누웠다. 그는 곤히 잠든 민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생각했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괴물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민서는 더 이상 지훈에게만 기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가졌지만 박진환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자 현실의 벽은 높았다. 실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 군데의 회사에서 이력서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에 보조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되었다. 월급은 예전에 그녀가 마시던 와인 한 병 값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처음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첫 월급을 타던 날 지훈을 위해 따뜻한 내복과 작은 케이크를 샀다. 그날 저녁 좁은 옥탑방에서 두 사람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서는 자신의 새로운 직장 생활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복사 심부름과 상사의 잔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가 사온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그는 민서가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낮에 최 실장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수조원 규모의 M&A 계획과 부패한 권력자들의 몰락.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작은 월급 봉투를 손에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민서가 있었다. 이 두 개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지만 지훈에게는 민서가 있는 이 작은 옥탑방이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는 이 행복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가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과거의 망령이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막 점심을 먹고 나오던 길이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 서 있는 화려한 차림의 나선희 여사를 발견한 순간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강태민 상무가 서 있었다. 나선희 여사는 민서를 발견하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민서야, 내 딸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나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슬픔에 잠긴 연기톤은 민서의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민서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긴 제 직장이에요. 하지만 나선희 여사는 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의 초라한 직장인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니. 우리 공주님이 이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저 남자 때문이야. 그 거렁뱅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 강태민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마치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민서 씨, 오랜만입니다. 어머님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이런 곳이라는 단어에 담긴 경멸적인 뉘앙스는 숨기지 못했다. 그는 민서의 작은 회사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민서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강태민 씨가 여긴 어쩐 일이시죠? 이건 저희 가족의 일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도 태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대사를 읊듯이 말을 이어갔다. 민서 씨 아버님, 박 회장님의 회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저와 태양그룹만이 박 회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민서 씨와 저의 결혼입니다. 그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서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지금 저를 담보로 아버지를 도우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도움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건 매매나 다름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저는 절대 그런 거래의 상품이 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세요, 두 분 다. 나선희 여사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며 민서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민서야, 제발 아빠 좀 살려줘.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희생해야 한다. 네가 태민 씨 손을 잡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 어머니의 처절한 애원은 민서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연극일 뿐이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민서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할 때 태민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민서 씨,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사랑 극갓 감정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난다는 그 남자는 당신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제 옆자리가 바로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 있던 지훈의 눈에 그 모든 광경이 들어왔다. 그는 민서를 데리러 왔다가 이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두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특히 강태민이 민서의 손목을 잡는 순간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강태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 나서는 것은 민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서는 온 힘을 다해 태민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내게 필요 없어요. 내게는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삶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사무실 건물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나선희 여사와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태민의 얼굴에서는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모욕감과 분노로 뒤틀린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고작 그런 놈 때문에 날 거절해 주아. 박민서,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분노에 찬 채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지훈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민서의 회사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후 창백한 얼굴의 민서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와락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그의 따뜻한 위로에 민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잠든 민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극한까지 억누른 칼날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최 실장,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최 실장이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계획을 앞당기시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아직 태양그룹의 비자금 루트를 완벽하게.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상관없어, 강태민. 그자가 내 것을 건드렸다. 감히 내 사람을 욕보였어.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다. 당장 태양그룹의 자금줄부터 압박해 들어가. 그들이 보유한 해외 채권부터 시장에 풀어 일주일 안에 강태민이 제 발로 무릎 꿇고 기어오게 만들어. 그의 명령은 최종 통보였다. 그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인 박민서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전화기를 끄는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거대한 용이 긴잠에서 깨어나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의 전광판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훈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진환 회장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집무실은 연일 비명과 고함으로 가득 찼다. 주력 계열사의 주가는 이유 없이 폭락을 거듭했고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금 상환을 압박해왔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듯한 숨막히는 위기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아내란 말이다. 박 회장은 재무담당 임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임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가 조직적으로 우리 회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금력과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모든 원망을 따린 민서에게 돌렸다. 다 그년 때문이다. 고집을 꺾고 강상무와 결혼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내 발로 복을 걷어찬 멍청한 년. 그의 분노는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대신 가장 손쉬운 희생양을 향하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훈이 풀어놓은 해외 채권 폭탄은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예상치 못한 금융 압박에 시달리게 된 태민은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을 거절한 박민서와 그녀의 거렁뱅이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굴욕감과 위기감에 휩싸인 그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태민은 사람을 고용해 지훈의 뒤를 밟게 했다. 그가 일한다는 건설 현장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며칠 후 험악한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지훈을 애워싸고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네가 박민서랑 만난다는 놈이냐 분수를 알아야지. 너 같은 놈이 넘볼 사람이 아니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여자 옆에서 떨어져라. 안 그러면 내 몸이 온전치 못할 줄 알아. 하지만 지훈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싸움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흘러나왔다. 순식간에 상황이 벌어졌다.
지훈을 향해 주먹을 날리던 남자의 팔이 뒤로 꺾였고 다른 남자는 발에 걸려 땅에 나뒹굴었다. 지훈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그는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들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강태민에게 전해 다시 한번 내 사람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육체적인 협박이 통하지 않자 태민은 다음 목표를 민서로 돌렸다. 그는 민서가 다니는 디자인 사무소의 대표에게 압력을 넣었다. 태양그룹의 하청을 미끼로 한 회유와 협박에 작은 회사의 대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민서는 사무실 대표에게 불려가 해고를 통보받았다. 박민서 씨, 미안하게 됐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해야겠어. 민서는 그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민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어렵게 구한 첫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힘없이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그 소식은 박 회장 부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딸에 대한 동정심 대신 거봐라,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 라는 뒤틀린 우월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것이 민서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박 회장 부부는 처음으로 민서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올라온 그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산단 말이냐. 나선희 여사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질색했다. 박 회장 역시 경멸 어린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딸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을 구긴 실패의 증거만이 보였다. 그들은 위로가 아닌 마지막 통첩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박 회장은 초라한 밥상 앞에 앉아있는 민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일 아침 나와 함께 강상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네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너 하나만 희생하면 회사 직원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이게 네가 박씨 가문의 딸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다. 민서는 말없이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고작 그거였군요. 제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를 위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험악한 분위기와 민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박 회장은 지훈을 보자마자 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이 내 딸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민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박 회장 부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선에 박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두 분께서 민서에게 하실 말씀은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여긴 저희들의 집입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밀려 박 회장 부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옥탑방을 떠나야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민서는 지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선을 넘었다. 강태민도, 박진환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밤 지훈은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험했다. 최 실장, 더 이상 봐줄 필요 없다. 태양그룹과 연관된 모든 해외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켜 자금 세탁 증거를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겨 박진환 회장의 분식회계 자료도 함께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의 선언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금융가를 덮칠 준비를 마쳤다. 직장을 잃은 민서는 옥탑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은 디자인 외주 작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이 강제된 휴식기는 그녀에게 지훈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세상의 편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의 전화 통화였다. 이전보다 훨씬 잦아진 통화에 그는 늘 민서가 듣지 못하도록 옥상 한쪽 구석으로 나가서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지만 바람결에 실려오는 단어들은 민서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주주총회, 적대적 인수합병, 이사회 장악 같은 건설 현장 노동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방을 청소하던 민서는 침대 밑에 놓인 낡은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무심코 노트를 펼친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노트 안에는 낙서가 아닌 여러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복잡한 도표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중에는 태양그룹과 그녀 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외부인은 결코 알 수 없는 수준의 심층적인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황급히 노트를 덮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경제뉴스에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태양그룹의 주에 대한 분석이 흘러나왔다. 앵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투매 현상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서가 무심코 태양그룹이 저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처음 보네 라고 말하자 지훈이 툭 던지듯 대답했다. 저건 시작일 뿐이야. 아마 내일쯤 해외 비자금 계좌 동결 뉴스가 터지면서 2차 충격이 올 거고, 그러면 강태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매각을 시도하겠지. 그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금융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쉽게 설명했다. 민서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통찰력은 평범한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의심은 그날 밤 확신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누군가 옥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지훈이 나가자 문 밖에는 최 실장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중년의 남자 2명이 더 서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옥상 한 구석에서 지훈을 중심으로 서서 긴급한 회의를 시작했다. 민서는 창문 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최 실장을 포함한 3명의 남자는 지훈 앞에서 깍듯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그의 지시를 받들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절대적인 복종과 경외심 그 자체였다. 마치 일국의 왕을 대하는 신하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 소박하고 성실한 노동자 김지우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지훈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 자신의 초라한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주었던 사람,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온 사람, 그 모든 진심이 거짓일 리는 없었다. 민서는 그를 추궁하는 대신 그가 먼저 이야기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의심이 아닌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민서의 옥탑방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지훈의 예측대로 해외 비자금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누가, 어떻게,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사지가 묶인 채 서서히 질식해가는 기분이었다. 박진환 회장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 직전이었고 집과 회사 앞에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생을 군림해온 왕국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모든 소동이 잠시 잦아든 어느 조용한 밤이었다. 민서와 지훈은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묵 끝에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당신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죠.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나 비난이 아닌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민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모든 게 끝나면 내가 처음부터 전부 다 설명해 줄게. 그때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 그의 대답은 완벽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민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더 이상 질문은 필요 없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함께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던 시각, 강남의 한 허름한 빌딩 최상층은 잠들지 않는 심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위장된 사무실 안쪽, 두꺼운 방음벽과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나타나는 그곳은 김지훈의 비밀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수백 개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고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태양그룹과 박 회장의 회사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불법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한눈에 들어오게 표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편안하지만 몸에 잘 맞는 어두운 색 셔츠를 입고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모든 자료는 동기화되었나 최민준 실장이 그의 곁에서 보고했다. 네, 회장님, 태양그룹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가 검찰과 주요 언론사 5곳에 전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진환 회장의 불법 내부 거래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회장님의 최종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지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준비한 거대한 작전의 마지막 단계였다. 지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강태민과 박진환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정의의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마도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한정식 레스토랑의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는 강태민과 박진환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값비싼 술이 몇 병이나 비워져 있었다. 박 회장은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헐값에 강태민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강태민은 회사를 인수하고 그의 재산을 일부 보존해주기로 했다. 강태민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박 회장에게 술을 따랐다. 장인어른,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제가 박 회장님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보답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서 씨는 언제쯤 돌아오는 겁니까? 이제 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민서에 대한 애정은 없고 오직 정복자의 소유욕만이 가득했다. 박진환 회장의 얼굴에는 굴욕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친 회사를 원수 같은 놈에게 넘겨야 했고 심지어 딸까지 팔아넘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곧 돌아올 걸세. 그 아이도 별 수 있겠나. 그 거렁뱅이 놈이랑 살아봐야 비참할 뿐이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강태민이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던 정체불명의 펀드 역시 태양그룹이 박 회장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곧 물러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의 먹잇감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밀실 안을 공허하게 채웠다. 그 화려한 술자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옥탑방에서는 지훈과 민서가 나란히 앉아 끓인 라면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지훈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에 대한 믿음이 모든 의문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들어주었다. 지훈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날 것이고 그녀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민서의 행복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는 아이러니의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문득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야, 만약에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을 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당신이랑 이렇게 저녁 먹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 꿈이야. 그녀의 소박한 꿈이 지훈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녀에게 그런 평범한 행복을 선물해 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강태민과 박진화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지훈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모든 요원들이 마지막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중앙 스크린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옥탑방에서 지훈은 잠든 민서의 얼굴을 내려다본 후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댄 채 곧 깨어날 도시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후면 이 고요한 도시는 거대한 지진에 휩싸일 것이다. 그 지진의 진앙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서울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평범한 순간, 지훈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명령이 떨어졌다. 실행해.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중앙 스크린의 모든 전송 버튼이 동시에 눌렸다. 수년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직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긴급 재난 문자처럼 울려댔고 TV 채널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양그룹의 본사와 계열세 검찰이 정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여의도 증권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주식이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되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하던 거대한 기업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장실과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문서 파쇄기에 날카로운 소음만이 건물을 희미하게 채웠다. 수사관들은 컴퓨터 서버와 회계 장부, 비밀 금고까지 닥치는 대로 봉인하고 압수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폭락에 대해 고함을 지르던 강태민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수사관들과 마주했다. 그의 앞에는 차가운 얼굴의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태민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민의 오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과 불신으로 물들었다.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잠시 후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으로 향하는 채 구겨지듯 태워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재벌 3세의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한편 박진환 회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몰락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자신이 올라탄 배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뉴스 화면에는
새로운 자막이 떠올랐다. 검찰, 태양그룹의 비자금 수사, 박진환 회장의 박씨물산도, 연루 정황 포착. 그 순간 박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 아니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족쇄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무실 문도 열렸다. 그는 강태민처럼 저항하거나 소리치지도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친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같은 시각,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과 단절된 듯한 조용한 옥탑방. 지우는 작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다. 민서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태민의 굴욕적인 체포 장면, 그리고 뒤이어 화면을 가득 채운 아버지 회사의 이름.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의문스러운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들, 늦은 밤의 방문객들, 그의 불가사의한 지식.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당신이 한 짓이에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물었다. 김지훈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손을 뻗어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군.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이 꺼진 옥탑방의 침묵 속에서 지훈은 민서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고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미안함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본명은 김지훈이 맞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어. 청룡그룹의 회장. 사람들은 내가 가진 부와 권력만을 보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성실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거대 기업의 부당한 인수합병으로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 거대 기업의 배후에는 지금의 태양그룹과 연결된 부패한 세력이 있었다. 어린 지훈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복수를 맹세했고 그때부터 그림자 속에서 살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만 했어. 그래서 일부러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하며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 그리고 나 김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진실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 내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만을 바라봐 줄 사람.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깊이 머물렀다.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야. 민서야. 그는 태양그룹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위해 건설 현장에 위장 잠입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러 온 민서를 만났다고 했다. 그녀의 따뜻함과 진실함에 그는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그가 파헤치던 부패의 고리가 그녀의 아버지인 박진환 회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썩은 뿌리는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돼. 나는 정의와 당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어. 민서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고독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느라. 그녀의 위로에 지훈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붉어졌다. 그 시각 대한민국은 청룡그룹이라는 이름 앞에 술렁이고 있었다. 태양그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그들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그 기자회견장으로 쏠렸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박진환 회장과 나선희 여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변호사도, 측근도 모두 떠나버린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권력자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단상의 조명이 밝아지고 최민준 실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룡그룹을 이끌고 계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훈 회장님이십니다.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무대 옆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크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얼굴이 스크린에 클로즈업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청룡그룹의 회장이 너무나도 젊고 낯선 얼굴의 남자였기 때문이다. 지훈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연단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도 없이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청룡그룹 회장 김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룡그룹이 부실화된 기업들을 인수하여 죄 없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박 회장 부부는 기자들 틈을 비집고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단상 위에 선 남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자신들이 거렁뱅이라며 문전박대하고 벌레처럼 여기며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 딸의 인생을 망친다며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청년이 지금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저곳에 서 있었다. 나선희 여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박진환 회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후회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확인이었다. 지훈의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박민서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연설을 마친 지훈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터져 나올 듯한 플래시 세례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지훈은 민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의 시선을 마주했다.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베일 속의 황제와 그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 그들의 모습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박 회장 부부에게 그것은 지옥도의 현신이었다. 기자회견장에 열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지훈과 민서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을 빠져나와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민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위로나 설명이 아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천이 민서의 떨리는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두 사람이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들이 떠나온 자리에는 과거의 망령들이 버려진 채 남아있었다. 박진환 회장과 나선희 여사는 한순간에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초리로 그들을 힐끔거릴 뿐이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다. 화려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그들은 투명인간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사회적인 죽음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박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채권자들에게 저택마저 넘어가면서 부부는 결국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다. 그들이 새로 정착한 곳은 그들이 평생 경멸에 맞이 않던 작고 허름한 서민 아파트였다. 절망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그들은 민서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민서는 받지 않았다. 그들은 청룡그룹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그들은 민서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옥탑방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딸을 기다렸다. 결국 민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부모님이 그곳에 와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부모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피로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고 단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다. 민서를 보자마자 나선희 여사가 먼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민서야, 내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제발.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박 회장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비가 어리석었다. 내 욕심이 우리 모두를 망쳤구나. 미안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였지만 민서의 마음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만이 차올랐다. 그녀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분의 그 사과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두 분 자신을 위한 거죠. 제게 잘못한 일을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후회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 회장 부부의 가슴에 박혔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두 분께 저는 회사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두 분이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딸은 저를 이 집에서 내쫓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그녀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민서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두 분이 길거리에 나앉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어요. 지훈 씨가 작은 거처와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제가 두 분께 사랑과 용서를 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 부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 모든 과정을 지훈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스스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민서가 자신에게 돌아오자 그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서야 민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부모님을 위한 눈물이 아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자신과 잃어버린 가족을 위한 애도의 눈물이었다. 한편 지훈은 청룡그룹의 회장으로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그는 박 회장의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죄 없는 직원들의 고용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진환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처도 베풀지 않았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민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곳은 거대한 저택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담하고 현대적인 집이었다. 민서는 서재 책상에 앉아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인 스튜디오에 로고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길고 긴 전쟁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격동의 순간들을 과거의 풍경으로 밀어냈다. 세상은 새로운 질서에 점차 익숙해졌고 죄를 지은 자들은 각자의 몫에 맞는 대가를 치렀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게이트의 주범 강태민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해체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박진환 회장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강태민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수년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나선희 여사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은둔하며 살아갔다. 화려했던 박씨 가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들이 남긴 폐허 위에서 지훈은 새로운 건설을 시작했다. 청룡그룹은 부실화된 박 회장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가장 먼저 대규모 감원 대신 구조조정과 재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꾀했다. 그의 경영 방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책임감과 비전 위에 서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서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자신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새벽을 열었다. 그녀의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감성과 재능이 담긴 디자인으로 금세 입소문을 탔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딸 박민서가 아닌 실력 있는 디자이너 박민서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성취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변명이나 회한 대신 담담한 어조의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차가운 독방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고.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며칠 후 민서는 교도소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수임복을 입은 아버지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늙고 지친 한 명의 남자로 앉아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예요. 더 이상 과거의 미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완벽하게 화해하지도 예전처럼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올가매던 마지막 증오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냈다. 그것은 그녀가 얻어낸 가장 큰 정신적 성장이자 자유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다. 지훈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청룡그룹의 강력한 리더였지만 더 이상 복수심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그는 믿음직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민서와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종종 민서의 스튜디오에 들러 그녀의 일을 돕거나 함께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며 평범한 연인들의 행복을 만끽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한 장소를 찾았다. 그곳은 지훈이 노동자로 위장 근무하며 민서를 처음 만났던 낡은 건설 현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낡은 건물이 아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밝고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지훈의 재단이 후원하고 민서가 총괄 디자인을 맡은 프로젝트였다. 두 사람은 완성된 건물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강당에서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서가 디자인한 따뜻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과거 그들의 옥탑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행복해. 그의 질문에 민서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녀의 대답은 가식이 없는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버림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싹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 내렸다. 이제 그들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대한 전쟁이나 극적인 복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소박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평범한 행복만이 계속될 터였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